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참 길고도 깁니다. 제가 지인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언제 정도에 이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느냐, 알 수는 없고 저 같은 밀리 매니아 입장에서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월경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난 한 4월경에 그런 예측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8월도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소모전과 큰 흐름에 있어서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공세를 하는 쪽이나 방어를 하는 쪽에서 각각 힘이 다 소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끌고 갈지 이런 부분이 참 그렇고요. 외부의 개입도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결 기미가 없고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다른 분야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쟁이 끝나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이 실질 전쟁은 쉽게 풀리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의 어떤 입장들이 있습니다. 매번 브리핑이 나오고 그런 거를 너무 우리 특히 우리나라 매체에서 주요 매체에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벗어난 이야기고요. 또 반면에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이야기도 심함은 러시아보다 덜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입장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트의 정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시고 또 하나 더 유튜브의 어떤 매체들은 각각 이쪽과 이쪽의 상황들만을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토당토한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중간자 입장에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보통 되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의 종합적인 전쟁의 흐름과 상황 그리고 전략을 봤을 때 상당히 러시아도 많은 부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크게 하나가 바로 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상당한 포격을 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루 6만 발 이상을 포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격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입장을 더 강조하는 분들은 그런 식의 우려를 퀘션 마크를 다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러시아 같은 국가의 통상 152mm겠죠. 152mm 포탄 정도를 대량 양산을 지금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첨단 무기 체계를 지금 생산하지 못할 뿐이지 러시아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원 부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려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도 이제 뉴스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5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인 5천 발에서 6천 발의 포탄만을 사용할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바스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언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싸하거든요. 왜냐면 활용 면에서 밀린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상전도 기갑이 있고 그다음에 포병이 있고 항공전력 크게 또 그리고 공병의 어떤 전력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기갑 전력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T-62까지 이제 꺼내고 있는 판국이죠. 그렇죠. 남부 지역 쪽에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T-62 상당량 보관하고 있던 전차 중에서 T-70이나 T-80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아예 쓸 수가 없는데 T-62는 그나마 쓸 수가 있어서 전장에 나오는데 이 T-62가 60년대에 나왔던 그럼 몇 세대예요? 아주 개량을 한다면 2세대급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천마의 계열 차량 중에서도 사실 러시아가 보관 중인 차량들은 천마의 지금 현재 계열 차량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전차들이 남부 지역에 투입된다는 거는 상당히 기갑력에 문제가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포병에서 상당한 열세입니다. 맞습니다. 열세인 것이 사실인 게 원래부터가 포병 전력이 적었던 데다가 그 포병을 중시하는 교리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밀리고 있는 게 그거고 그러나 이제 포병 전력을 지금 서방에서 많이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받는 거에 있어서 이런 진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렸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진단을 내렸는데 6월 중순쯤에 서방에서 받은 그나마 소규모 전체적으로 볼 땐 소규모지만 그 서방에서 받은 그런 포병 전력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이 6월 중순 아닌가라는 판단을 많이들 했거든요. M777 같은 M777은 조금 먼저 일단 급하니까 들어왔고요. 네. 급하니까 먼저 이제 전장에 나타났지만 나머지 유럽에 있는 자주포들 이런 것들은 M109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지금 6월 중순 시점에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전장에 투입이 되긴 됐어요. 왜냐? 급하니까. 급하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막 교육도 하고 뭐 밤샘 교육식으로 막 해가지고 두 가지죠. 네. 예, 돈바스에서도 급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서 이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돈바스가 급하다 보니까 남부 지역을 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전황을 갖다가 결론을 내려드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 차지하는 게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남부 지역에서 적어도 헤르손만 탈환하면 그 다음엔 수월하거든요. 거의 남부 지역의 49군이나 20군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그렇게 되는 게 더 빠르냐? 거기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시간과 우크라이나 싸움이요. 러시아 전쟁은 거기에 결정이 난 거고 그런 쪽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차지해서 계속해서 진격해서 멜리토폴, 마리우폴까지 가고 또 한쪽으로는 크림반도로 계속 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크림반도에 방어 병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랬을 때는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특히 세베르도네츠크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완전 장악해서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돈바스 지역을 다 차지한다면은 이 남부 회랑에서의 지금 방어 전력을 더 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보강.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줄어서 지금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쟁은 끝납니다. 지금 보니까 동부 지역에서 보니까는 하르키우나 이지우, 세베로도네츠크, 그다음에 리찬스크, 그다음 도네츠크 여기가 완전히 지금 격정지인 거죠. 격전지고 거기에 이제 제일 격전지가 이제 세베르도네츠크고요. 말씀 주셨던 이지움 지역은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패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움 지역에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보급을 받는 보급 라인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곧 이 보급 라인도 끊기겠죠. 우크라이나군의 그런 공세로 버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 요충 중인 세베르도네츠크 그다음에 거기에 넘어서 그럼 리시찬스크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리시찬스크까지 차지한다면은 자기들의 그 포위망 우크라이나군을 가둘 수 있는 포위망이 그것이 아주 세 가지 정도의 포위망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한 중간 정도의 포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나 이런 쪽에서도 러시아군이 유리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목표한 걸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포기는 안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영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죠. 이 전쟁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 협상 정도 없고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피해를 국민들의 뭐 목숨도 많이 희생됐을 뿐더러 모든 자원이든 뭐든 완전히 황폐화 됐잖아요. 네네. 이제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전쟁을 남겨놓으면 네. 두고두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갈등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데다가 뭐 서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상 지금 기회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도 빼앗긴 땅을 못 찾는 거죠. 네, 서방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과 유럽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그런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요? 미국은 그냥 속내는 어떨지언정 한결같은 그 어나운스를 내고 있고 유럽은 자기들이 발표하는 것마저도 조금씩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자 네, 그 얘기 이런 계속 쪽으로 하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고 다른 쪽 특히 이제 폴란드를 위시한
발트 3국이나 이런 그렇죠. 쪽은 굉장히 강성이죠. 예, 끝까지 가야 된다. 근접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여러 의견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방의 분열이다까지 보기에는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조짐은 분명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의 중심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영국이 탈퇴한 이후에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위상도 상당히 많이 이제 흔들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공범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얘기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당연히 하루빨리 총알이라든 뭐라도 필요하면 뭐라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주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겠죠. 네.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런 결과가 간 본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산업 자체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뭐 그게 10년 전부터 그래 왔는지는 몰라도 점점점 이렇게 축소하는 군축이랄까? 방향을 좀 군축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좀 거기다 있는 방산업체도 이런 뭐 양산을 하고 싶어도 당장 양산 체제가 안 돼요. 생산 라인을 돌릴 네. 수 있는 상황도 네. 아니고. 근데 네. 이게 냉전이 끝난 직후에는 사실 더 이상 강대국이 없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 체제로 갔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그 군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돈바스 전쟁 이후에 2010년대 이후에는 적어도 러시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는 저 반대쪽에 있는 저도 알아차릴 정도였었는데 독일 같은 유럽의 중심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 어쨌든 저는 독일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앞에 다른 나라들 이제 폴란드, 발트 3국 이런 나라들을 가지고 설마 우리까지 오겠어? 라는 식의 약간은 방관자적인 태도. 특히 메르켈 전 총리였죠. 부채 학살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들은 저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고 무책임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치인들의 그 화두는 금방금방 변하죠. 뭐 지금 방금 메르켈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메르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최근에는 또 반대 이야기를 또 하는 거 보면 정치인은 역시 정치인인 거고 그게 뭐 우리가 따질 건 안 되고 결국 독일은 내부 실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력은 뭐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국방비를 상당히 끌어올리겠다고 했잖아요. 2% 이상 올리겠다만 2%만 올려도 전 세계 국방비를 그냥 일렬로 세울 때 넘버 3에 들어갑니다. 넘버 3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좀 시간만 지나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질이 멸렬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뭐 판돈을 걸라면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럼 우크라이나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지금 필요로 할까요? 그건 뭐 셋이 거의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뭘 얘기해요? 당연히 K9이겠죠. 하나만 그런가요? 꼽으라면. 네. K9이고 일단 뭐 저도 얼마 전에 또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게 그 우크라이나에서 싸웠던 이근 대위 인터뷰를 네네. 했는데 그래서 뭐 가장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나온 대답이 벌써 K9 같은 뭐 그런 중후장대한 큰 무기도 있겠는데 역시 현궁이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하고 제일 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뭐 자주 보는 소요량부터 따지고 뭐 해가지고 이거 보낸다 폭탄도 만다 같이 이게 보내야 되는데, 되니까 예. 그죠? 네. 그거 하고 또 하나 또 말 나온 게 야시경 표적 장비 같은 거 그다음에 광학 장비 그걸 다만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두 분 다 말씀 맞고 그게 또 굉장히 다 시급하고 특히 야시경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의 야시경 장비가 훨씬 열악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바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최신형을 갖다가 했지만 결국 이제 이게 방산 비리가 분명 들어간 거예요. 역시 스펙이 안 나오는. 그래서 야간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보병한테 그러니까 보병이 지금 훨씬 보병 전투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보병 전투는 돈바스 지역에서는 시가전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우크라이나 이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방어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대한민국이 도와준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포탄의 양, 예를 들어서 105mm만 예를 들어도 340만 발.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그리고 155mm의 포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트럭 자주포 만든 얘기가 그 105mm 포탄 소비하기 위해서란 그 농담이 있을 정도. 농담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네. 하나 둘 셋 넷 순위에서 한 세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105mm 자주포를 갖다가 네. 트럭 자주포. 예. 세고 꽝꽝 찍은 거죠. 이름도 요새 새로 붙었죠,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지게끔 쏠 수 있을 만한 양.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탄 부분에 있어서 재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서방이면 서방, 이런 자유진영의 국가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겠으나 현실은 단 한 발도 도와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주변국 어마어마한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러시아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한반. 아니, 러시아 눈치도 그렇지만 네. 우리의 국방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봐도 절대 그렇죠. 뭐 불가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내긴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캐나다 얘기 나온 것처럼 뭐 밀어내기 방식이라든지 얘기는 하겠지만 네네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아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게 있고 저는 또 하나 지금 생각난 게 F-15K 가면은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보내주는 게 뭐 제한이 없다면, 네. 네, F-15K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자료를 봤는데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보다 우리나라 군단급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게 네. 군단급이. 거의 포병 네, 네. 군단이라 불릴 네. 부대가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네, 아니 그렇게 그냥 뭐 이야기를 드린 보내주는, 거지만 네. 전투기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대도 우리가 주어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뭐 9개 공역 안에 지금 전투기 대수만 해도 운영하고 있는 대수만 해도 모자른 편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 F-15K 같은 전투기가 활약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제공권 장악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공군 수준에서 Su-35하고 우리 F-15K하고 공중전을 한다, BVR 교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냥 단편적인 측면을 볼 수는 없지만 조기 경보 능력의 백업을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렇죠.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을 갖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F-15K의 폭장량은 만재했을 때는 11톤에 달합니다. 이거 하나의 엄청난 폭격기죠. 2차 대전 때 그 우리가 아는 하늘의 요새 이 폭격기보다 더 많이 실은 거죠. 27 폭격기보다 더 많이 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포병, 지금 포병 때문에 그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그 포병을 싸그리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게 F-15K이고, F-15K 한 개 대대면 게임은 완전히 이제 끝날 뭐 게임 것 체인저가 같아요.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죠. 네. 우크라이나가 그거 하나를 국방력을 미리 대비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국난을 겪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국방이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국방 정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결국 일단 고착 상태라고 어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교착 상태죠. 예.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갑 여단을 남부 지역에, 모든이라고 하면 좀 뭐 하겠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의 전력을 남부 지역에 쓸어서 지금 기갑력으로 남부 지역에 이제 방어 체계로 돌아선 그나마 있는 그 러시아 군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유리한 남부 지역을 기동 돌파해서 전력을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 우크라이나는 가장 유리할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때려붙는 포병의 한계도 분명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밀려가지고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다시 밀려나기도 했거든요. 그 러시아의 포병이 되게 순도가 낮다면서요. 많게는 몇 킬로 오차 범위까지 있다라고 하던데. 근데 뭐 좁은 그것은 전장에서 아닙니다. 이제 공격 특정 고정 목표물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뭐 한두 번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막 문제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어디서 나오는 말이고 그냥 나오는 말이지. 사실 우리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마는 무기 체계의 어느 국기나 국적을 따져가지고 그 무기 체계의 성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러시아 특히 포병 전력에 있어서만큼 그들이 갖고 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GPS 탄까지 이제 뭐 동원되는 그런 과학화된 포병은 아닐지언정 엄청난 그 규모와 그리고 그 성능은 충분히 우크라이나군 공세를 막아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어군의 방어 진지를 뚫을 수 있는 그런 포병이고, 지금 그렇게 돈바스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간신히
견디는 것이 음. 우크라이나 동부 그렇죠. 전선입니다. 지금.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양상 같은 걸 그 분석한 거 보면은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그냥 러시아 포병이 계속 포격을 해서 접근 자체를 못 한대요. 그리고 딱 포격이 끝난 순간 거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군이. 그런 식으로 이 땅 따먹기라면서 가는데 이제 그거 들어온 거를 또 러시아군도 나름 포격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하루에 포격하는 양이 6만에서 뭐 7만 얘기도 하는데 6만 보죠. 6만 네. 보는데 대한민국 지상군이 만약 유사시에 하루 포탄의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작게 나와 있는 포탄의 양. 한 10만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진짜 전진입니다. 전진 부대답습니다. 뭐 거의 근사치에 아, 맞추셨죠. 그렇지, 맞아요. 예. 지금 러시아의 포격으로 네. 그리고 이 기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옴짝달싹 우크라이나군이 못하고 있는데 10에서 12만 발이 저쪽 날아간다면 진짜. 갱도 진지로 네. 간다고 보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헤르손이 중요해진 것 같고요. 헤르손을 탈환하고 남부 지역을 얼만큼 탈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딱 하나죠. 지금 이 상태를 겨울까지 유지하는 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필요한 유럽이 생각이 완전히 돌아설 시점에 이제 전선 고착화된 전선이 그냥 이 상태로 휴전이 되길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태라고 해도 문제는 겨울까지 러시아군이 입을 인명 피해랑 물자의 피해, 그다음에 그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상태가 얼마나 나아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피해 상황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은 1,400대 이상이 확인된 것만. 자기네 네. 보유하고 있는 전차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셈이고 아이고. 항공기도 기록마다 다릅니다만은 350에서 400대 정도는 이제 항공기라 하면 이제 고정익과 회전익을 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손실을 입어서 손실가 엄청나고 특히 가장 뼈 아픈 건 정예군들이 인명 피해죠. 전부 그러니까 3만에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만 이상은 되는데 이 3만 이상의 병력들이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들이 대부분 또 정예병이에요. 그렇죠. 특히 공수 네, 부대들 베데베라고 불리는. 네. 부대. 최초에 왜 북부 전선에서 키우 예. 전선에서 상당한 부분의 그 인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그냥 첫날에 밀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포위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병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시 동원령을 발령해가지고 모든 60세 이상의 남자도 이상은 아니죠. 60세까지의 남자들도 다 징집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없는 게 또 러시아의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건 완전 진짜 나토와의 전면전을 상정한 무슨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 특별 작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일부만은 들어갈 수 있지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면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국민들이 어떻게든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짜 언론에 속아서 물론 그랬겠지만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전쟁을 러시아가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그런 어떤 전쟁 범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해방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아버지, 60이 되신 나의 할아버지들, 예. 쉽게 말해서 또- 집에 소집 영장 딱 오면 그때부터 여론 확 바뀌는 거죠. 나의 어린 아들, 10대 어린 아들들이 네. 다 징집인다고 보세요. 뒤집어지는 거죠. 여론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거가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걸 시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뭐 편파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전쟁이 너무도 명분 없는 전쟁이었고 한 주권 국가를 그냥 침탈에 들어온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를 희망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또 가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 그냥 전쟁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 생각을 듣는 순간 어떤 얘기가 드냐면 1950년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막 옆집 마이클이 끌려가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야 저기 먼 나라에서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 좀 쫙 끼치고요. 그죠? 우리는 이미 겪었으니까. 그렇죠. 그 모양이 그리고 딱 뭐 겹쳐지는 거죠. 그 이기면 네.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뭐 국제 정세는 뭐 냉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1950년 8월 달에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누가 봐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끝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이 됐으면 다 이쯤에서 그때 끝내자. 이쯤에서 끝내자 이랬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송 못 하고 있죠. 그런 생각들 하게 되면 아, 저 때 저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전황은 앞서 서두에서 결론에서 분명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한 것이고, 이런 그 우크라이나 쪽에 치우치는 그런 또 전황이랄지, 러시아에 치우치는 상당히 또 치우치는 그런 전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귀담아 듣진 마시고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그런 전황을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런다면은 이 방송이 좀 맞습니다. 제가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전황을 진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 전황 시간이 온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전황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